네, 매주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투자자들의 멘탈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외 시장의 주요 특징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그야말로 지난주는 드라마틱한 한 주였죠. 예, 그렇죠. 연일 기록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기억하실 건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때도 우리가 거의 글로벌 꼴찌였어요. 하락률로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는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글로벌 꼴찌를 했습니다. 상승률. 코스닥이 1위였죠. 지난주 미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었죠. 예, 그렇죠. 지난주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인정, 가능성을 인정한 거죠. 그동안은 부인에 가까웠지만은 인정하는 어떤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금요일 시장 보시면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미국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를 보면은 인플레가 약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신호가 약간 오니까 반색을 한 겁니다. 예. 또 다른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해서 미증시가 금요일 특히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국내로 돌아오면 2주 연속 우리가 최악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1위입니다. 6월 들어서만 그 저점을 이으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0%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예. 1년 동안 20%가 빠졌다 그래도 죽을 판인데, 단 한 달도 안 돼서 코스닥이 고점 저점이 거의 20%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컸었던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또 공포, 나중에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역시 신용 물량이 지금 가장 큰 화두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침 시작할 때 증권사 반대 매매 나오죠. 그리고 CFD 계좌 쪽에서 하루 종일 나옵니다. 또 스탁론이나 이런 쪽 또 오후에 나오고요. 또 마지막 동시호가 때는 내일 반대 매매를 우려한 매도가 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눌렸었는데 상당한 그 고통을 좀 받았었고, 다만 이제 지난주 금리를 조금 풀린 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고, 이런 그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줄 세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환율도 1,300원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물 나오죠. 그다음에 기관들은 답 없는 손절 물량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누리호 성공이라든지 이건 호재였고,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오더컷 이런 호황제들이 모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호황제가 다 악재로 작용하면서 물량을 불러왔다. 지난 금요일의 급등이 그나마 신용 물량 소화되면서 나왔던 급등이 그나마 위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27일 현지 시간 월요일에는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될 예정이고, 또 28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다음에 29일 수요일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다음 날 30일까지 이어지고,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30일 목요일에는 중국의 6월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5월 PC 물가지수, 연준이 인플레를 관측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자리입니다. 자, 이 두 지표들이 발표되고, 1일 금요일에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까지 발표됩니다. 자, 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일정이 매주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부담스러운데, 예,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확인했던 것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이라고 봤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의견을 바꾼 지가 꽤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신뢰를 잃었다. 파월 연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자는 심리가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역시나 눈으로 보이는 것, 경제 지표 이쪽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우선 미국의 5월 PCE 물가지표 지수 이거는 당연히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아마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또 우리 컨센보다 높게 나오면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번보다는 약하겠지만 영향을 또 줄 것이고 경기 침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그 주말 동안에도 중국은 상해가 뭐 승리를 선언했더라고요. 예. 코로나 뭐 끝났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6월 제조 PMI 같은 것들 발표가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월 초에 보면 또 A급 지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또 미국의 6월 ISM 제조 PMI 같은 거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를 통해서 또 우리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늠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빼고는 이제 우리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뭐 중국과 러시아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엔 반대로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참가하기 때문에 벌써 뭐 상당히 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한 어떤 규제가 또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라든지 새롭게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국들이 예,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토 30개국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터키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의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일정은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주 시장은 과연 어떨지. 사실 뭐 지난주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일시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네네.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인지 이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하반기 길게 본다 그러면은 한 1, 2주까지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번 주는 최소한 시장 반등이 나올 것이고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뭐 이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왜냐하면 2주 연속 말도 안 되는 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메우는 어떤 기술적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75bp 금리 인상 약간 그 느낌이 2,600과 2,400을 우리를 가둘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눌러버리면은 2,400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그림도 보여드렸었는데 신용과 관련된 물량이 약간 어떤 중요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거 고객예탁금 대비 코스닥 신용 비율이거든요. 이런 그림은 뭐 제가 만든 건데 고객예탁금이 얼마인데 그중에 코스닥 신용 비율이 얼마인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고객예탁금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또 코스닥 신용 비율이 어떻게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데 요걸 보시면은 2020년 3월의 흐름은 상당히 특수한 흐름이었거든요. 예. 고객예탁금은 늘어나는데 신용은 줄어드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진짜 한 몇십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케이스인데 요건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약 이 비율이 15% 정도가 되면 좀 안정이 돼요. 예. 이게 17, 18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지표인데 이번에 급락이 나오는데 얼마까지 빠지고 있냐면 코스닥 신용장구가 6월 15일 한 10조 정도에서 23일까지 기준으로 8조 9천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거래일 동안 1조 넘게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시장이? 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박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신용 비율이 한 15%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5.6%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일단 신용 물량 같은 경우는 나올 게 남았습니다. 물론 남았는데 크리티컬한 지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자 그러면 급한 물량 틀렸죠. 또 글로벌 증시는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 증시 지난주에 무려 7%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코스닥이 지난주에 금요일 급등에도 불구하고 6% 빠졌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캡처가 10% 이상 나지 않습니까? 이 디커플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꽤 붙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쇼커버리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디커플링 해소하는 기술적 반등, 또 외국인의 아마 그 쇼커버링 같은 경우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 이번 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 일시적인 반등이 가끔씩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예를 들어 요즘 뭐 투기적인 매매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시장이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테마주라든지 그런 종목에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매매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불문가지입니다. 예, 답은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매매에 빼어나신 분이 아니면 그건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 이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닥치고 낙폭 가대주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량주도 좋고 부실주도 좋고 모든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기술적 반등은 다 나오겠지만은 그 이후의 시세는 아마 차별화가 또 진행될 겁니다. 예, 그렇죠. 글로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디커플링, 차별화 장을 그동안 보였다는 것 굉장히 억울했었죠. 이게 아마 메워질 건데 이 메워지고 난 다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실적 시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또 차별화 장세가 올 겁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보면 미국 상시에 비해서 우리 종목 다 빠지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같이 빠지거든요. 예. 고통은 심하지만은 덜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같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실적 장세가 들으면은 옆에 건 오르는데 내 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좀 부실한 종목들은 좀 걷어내고 우량주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 장이 폭락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예. 확실한 자기 스탠스가 필요하다. 지금 뭐 폭락장, 힘든 장,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기 스탠스를 확실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없는 분들은 포기하셔도 돼요. 예. 뭐냐면 뭐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 손실이 크지 않은 분, 그리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장이 어렵습니까? 나중에 추세가 돌았을 때까지는 피해 있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초우량주 있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LG화학도 좋고 그런 종목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그냥 2년, 3년 사이클로 롱텀 투자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사이클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2, 3년이면은 최소 내가 샀던 가격은 돌아온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 전략도 괜찮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린 전략은 하반기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슈퍼스타 종목을 고르는 방법. 어차피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슈퍼스타를 찾는 세 번째 방법. 이 셋 중에 확실한 자기 스탠스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 종목들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변화를 시켰는데 이번 주는 제가 매주 보면 제가 종목들 뺐거든요. 예. 그죠? 커트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안 뺍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례적인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예. 빼는 건 없고 다만 반등 이후에 제가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정비가 좀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예. 없어요 지금. 그건 예고를 드리고 오늘 대신에 이제 빼는 건 없지만은 낙폭 과대주 개념으로 NC소프트,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종목들 잠깐 집어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낙폭이 워낙 컸던 애들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게임주 상당히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게임주들도 반등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 말씀드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폭락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실적이 없는 쪽은 좀 불안하겠지만은 실적이 있는 종목 중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아마 반등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편입 바뀌고 다만 편입 이후에 전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그 종목들은 무조건 짤 없이 뺍니다. 예. 미리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제 반등 이후에 이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확실한 기준은 있죠. 아마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다 같이 진행되고 나면 앞서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 결국은 실적 시즌 대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외시킬 1순위 종목이 뭐가 될 것인가? 결국은 2, 4분기 실적이 불안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를. 확인이 언제 되는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진짜 경기 침체였구나. 아니었구나. 확인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시크리컬 섹터는 조금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한 포트폴리오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도 명확합니다. 뻔하죠. 2,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4반기와 내년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이왕이면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무구조가 좋은 sek터 이런 쪽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은 포함이 돼요. 제가 무리하게 따라 붙지는 마시고 예전만큼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안 되지만은 시장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잘 벌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섹터군은 밀릴 때는 관심을 가지자. 밀릴 때는 따라 붙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원숭이 도창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더 있었잖아요. WHO에서 비상 선포를 할 것인가 얘기 좀 있었는데 예. 일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때문에 그 정도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섹터들이 아마 또 움직일 겁니다. 뭐 뻔하죠. 어떤 섹터인지 질병 관련해서 고통을 받은 쪽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저는 늘 그 엔터 쪽을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매도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공매도 관련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투자자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80% 이상의 외국인들이 공매도 공격을 하면서 우리 종목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어요. 우리 종목들 공매도 공격 나오는 것 보면은 그중에서 외국인이 아닌 계좌가 있습니다. 예. CFD 계좌. CFD 계좌가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은데 이 CFD 계좌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치거나 포지션을 움직이면은 그게 계좌가 창구가 외국계로 잡혀요. 예. 이게 외국인이 아닌 검은 머리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질병 관련된 종목들 공매도가 나오는데 보면은 해외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 상황을 보고 움직이더라. 너무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건 내국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 여행 등등에서 많은 공매도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해서 이번에 뭐 WHO에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또 움직일 겁니다. 엔터 쪽은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항공, 방산 같은 경우도 예. 시장과 무관한 개별 섹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누리호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차익 매물로 눌렸었는데 이런 섹터 종목군들은 역시 개별주로서 계속 좀 롱텀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 괜찮겠다. 그리고 또 불황이 오면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불황에 센 섹터가 뭐가 있겠는가 얘기하는데 게임주가 또 해당이 돼요. 마침 게임주가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하면 급락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잘 잡아가시면은 하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제가 정리하면 시크리컬 섹터, 실적이 불안한 섹터 이런 쪽은 좀 경계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실적 좋고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은 좀 보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삼성전자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다시 편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잠깐 넣었다 뺐다 잠깐 넣었다 뺐다 그러고만 했어요 제가. 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편입 삼성전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 주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좀 큽니다. 문제는 뭐냐면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2, 4분기 실적 감익을 두려워했어요. 경기 침체라든지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중국 등등 영향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감익될 것이다. 그 처음 시험대에 오른 게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예. 사실 불안한 얘기가 많습니다. 감익 얘기. 왜냐하면 반도체 서버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과 삼성전자 공통으로 나오지만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오덕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문 감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세 개 아닙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인데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그 코로나 시대 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때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돈 쓸 곳이 없으니까 TV 갈고 뭐 냉장고 갈고 자동차 갈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또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도 불안해요.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세 가지 사업 구조에 있어서 모두 아직은 좀 불안한 구조를 생각하면은 막 요건 좀 턴어라운드가 보일 때까지는 조금 예.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